네, 안녕하세요. 김지연 노무사입니다. 예, 오늘 공부 방법론과 강의를 설명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자료가 나갔는데요. 이 특강을 사실은 처음 아니라 작년 거를 보셨던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내용의 면에서는 큰 얼개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올해 것도 다시 한번 들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부 방법론을 설명을 하면서 학원 일정 커리큘럼도 같이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0순환부터 이제 3순환까지 교재가 이제 바뀌어요. 제가 집필한 이제 사례집이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노동법 이론집이 나올 겁니다. 이 노동법 필수 이론집을 가지고서 연기 때 이제 수업을 주로 할 것이고요. 쓸데없는 거, 중복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빼고, 그렇다고 어떤 법리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핵심 법리를 여러분들이 습득하는 데에 목적이 있어요. 따라서 이제 아주 두껍지 않고 적당한 두께를 가지고 최대한 얇게 출간할 예정입니다. 그 자료는 노동법 필수 법리집인데요. 사실은 원래는 통합노동법을 이제 방 박사님 교재로 이제 0순환, 1순환을 이제 교재로 삼고 있는데, 그것 말고 이제 부교재로 사용하고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단권화하거나 학습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끝까지 3기까지 갈 수 있는 교재로서 제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 수업을 들었던 분들께서는 이제 예상을 하시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일단은 연기에는 숙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1기 때는 바로 사례로 들어갈 거예요. 저희 시험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서 노무사 시험을 준비를 하셔야만 해요. 자, 이 프린트 처음에 이렇게 딱 보면 이렇게 첫 줄에 제가 이걸 적어놨죠. 노무사 수험에 대해 무지할수록 자만하고 장수행이 됩니다. 수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 시험이 도대체 어떤 시험인지를 잘 아셔야 돼요. 사실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제 소개를 일단 먼저 하고 이 포인트를 제가 짚기로 할게요. 저는 김지연 노무사인데요. 자, 26회 공인노무사를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국대학교에서 이제 석사를 졸업한 지는 꽤 됐어요. 2000년대에 졸업을 했고요. 석사 논문은 일단은 그 당시에 이제 불법 파견이 항상 이슈였기 때문에 대충 연도가 이제 짐작이 되시죠. 2007년께 썼습니다. 2007년께 썼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박사 과정을 수료를 했어요. 수료를 했고 이제 논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논문을 쓰는 과정은 좀 험난하긴 한데요. 열심히 쓰고 있고요.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포괄임금제 활용사업장 실태조사 보고서를 용역으로 수행해가지고 쓴 바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장 실태조사를 직접 이제 발로 뛰면서 연구 용역서를 보고서를 쓴 바 있고요. 이제 발간 자료로 있는데 이거는 비공개예요. 이거는 고용노동부 비공개 자료로 있고요. 다음에 다수 공기업에서 이제 윤리경영 강의 평가를 한 바가 있어요. 이 경력이 이제 감사원에서 좋게 받아들여져가지고 감사연구원에서 또 연구원 생활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료발전연구원에서도요, 연구활동을 했었고요. 그 당시에 사실 환노위, 환경노동위원회가 그때 좀 과도기였어서 저는 제 전공 살려서 거기서 일하려고 했지만 문제가 생겨서 재정경제위에서 일단 연구원을 일단은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는 노무사니까 노무법인에서 일하는 게 사실은 당연한데요. 그건 너무 당연해서 사실은 이력에서는 빠졌어요. 어떤 특정 노무법인에서 일했다라는 것은 자랑은 아니니까요. 일단은 저는 골고루 대형, 중형, 소형 이렇게 세 군데에서 다 일을 해봤어요. 그래서 개별 상담을 할 때는 이제 일단 실무적인 부분, 대중소 어디가 좋으냐, 이런 거에 대한 곁다리 논의거리 이런 것들도 언급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이 학원에서 전임으로 노동법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수업을 하기 전에는 특정 정당의 비정규직 상담 창구 노동 총괄을 하고 있었던 노무사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특정 정당에서 일을 했다 보니까 수백 건에 이르는 상담 사례를 제가 이제 자료화해서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정치적 이슈로 비화시키기를 바라는 분들도 있고, 즉각적인 해결을 원하는 분들이 사건을 많이 갖고 오셔서 초대형, 대형 사건을 다뤄본 경험이 좀 있어요. 그리고
서면을 쓰는 어떤 노동 사건에 있어서는 저는 사실은 단언컨대 예, 접은 적이 없습니다. 접은 적이 없고 그만큼 서면을 쓴다는 것은 여러분들 사안포섭 측면에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예,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이제 제 소개를 마칠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노무사 시험에 대해 무지할수록 자만하고 장수생이 된다. 우리 노무사 시험은 첫 번째로 가장 그 특징이 일단은 1년에 한 번 보죠. 1년에 한 번 보고요. 쓰기 시험이에요. 쓰기 시험. 그러니까 주관식이란 말이고요. 객관식 시험이 아니에요. 이제 객관식 시험은 감각적으로 오지선다 중에 어떤 항이 가장 확률적으로 높을 것인가를 감각적으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으면 돼요. 정확하게 어떤 것을 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여러 번 반복을 통해서 익숙한 지문을 고르면 되는 것이고요. 분명히 이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5개의 학문 중에서 확률적으로 1번이 거의 이건 가능성이 없어. 근데 5번은 거의 확실한 것 같아. 이 정도면 객관식 문제는 푸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주관식은 어떻습니까? 이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그 용어를 구사를 해줘야 해요. 구사. 그렇기 때문에 암기는 필수입니다. 정확하게 구사를 해야 하는데 어떤 내용을 또 구사를 해야 되나? 여러분 답안, 그 백지 상태에 있는 답안을 여러분들이 꽉 채워가지고 여러분 교수님한테 이렇게 딱 제가 답을 썼습니다라고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러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출제된 문제를 딱 봤을 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돼요. 어떤 쟁점을 냈고 그 쟁점은 이걸 묻는 거구나. 그래. 이거는 그 사건을 묻는 거구나 라고 문제를 읽으면 정답이 떠올라야 돼요. 자, 그렇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이제 실행이 필요해요. 그런데 따라서 이 측면에 있어서는 이해가 필요한데 이해를 위해서는 다독이 필요하죠. 여러분들 수험서를 다독해야 돼요. 그리고 문제를 분석한다. 출제자 의도를 파악한다. 그런데 출제자는 이제 출제 교수님이시겠죠. 출제 교수님과 저희하고 우리 수험생들하고 그리고 우리 강사들하고 똑같이 공유하고 있는 유일한 자료가 하나 있어요.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자료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굉장히 면밀히 분석을 해서 판결문 자체를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해놔야 돼요. 제가 답을 말했죠. 예, 판결문. 판례죠, 판례. 예, 판례입니다. 이 판례의 원래의 사건 자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식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시중에 있는 많은 이제 강사들 문제들은 창조되어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 모의고사 자료를 그냥 거의 그대로 외워서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효과는 있습니다. 판례와 많이 떨어져 있는 것들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 판례가 그대로 출제되었다고는 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교수님과 출제 교수님과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그 자료가 이 자료는 이렇게 생겼어. 여기에서 변형을 시켜서 교수님이 출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 판결문은 이렇게 생겼는데 교수님이 이것과 이 사건과 이 사건을 합쳐가지고 유추해서 이런 식으로 풀어봐라. 네가 이 판례를 잘 이해하고 있느냐? 이 행간에서 출제하셨구나 라고 의도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판례를 사례화한 사례집을 내는 거고요. 창조된 문제를 내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창조한 문제는, 창작한 문제는 2, 3순환 모의고사에서나 간간히 등장을 할 것이고요. 웬만하면 판례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숙지할 수 있는 형태로 학습을 시키는 게 제 목표입니다. 자, 이렇게 암기와 이해. 사실은 문제를 받으면 첫 번째로 들어가야 되는 게 이해, 문제 분석이에요. 문제 분석을 하려면 이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문제가 이걸 원하는구나. 그럼 답안지에 써야지. 그거는 암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가지 실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험생들은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최소한 제가 암기가 잘 안 돼서
최대한 이해해서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주관식 시험은 그렇게 해서 공부해서는 어떻게 뭐랄까 다른 수험생들하고는 조금 좀 우월해지기는 힘들다고 보여져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노무사 시험은 특히나 노동법은 사실은 다른 헌법, 민법, 형법 같은 3법에 비해서요. 조문 수도 적고요. 물론 자법은 되게 많아요. 기타법은 굉장히 많은데 다 실무적인 거고 노무사는 실무에 들어가서 공부해야 될 게 많아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인 노동법은 조문 자체가 많지 않아요. 많지 않고 민법은 1000조가 넘잖아요. 그런데 노동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같은 경우에는 90조가 다예요. 90조. 두 개 합쳐봐야 200조가 넘지를 않아요. 거의 200개 조밖에 되지를 않죠. 그러면 그 정도는 조문의 위치나 그 내용 같은 거는 그냥 암기를 하시는 게 맞아요. 암기를 하시는 게 맞고 그렇다고 지금부터 노동법 법전을 외우겠다. 그러란 얘기는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머릿속에 이게 숙지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특징은 쓰기 시험이니까 쓰기 시험답게 제발 준비를 해라. 이거는 거의 제가 안타까울 정도로 여러분들한테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사항 중 하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특징이 있어요. 지금 이게 만만치 않다라는 게 느껴지죠. 이게 2차 시험이에요. 2차 시험. 그리고 1차 시험이 있어요. 1차 시험.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굉장히 쉽다.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1차만 공부하면 안 돼요. 특히 이제 우리 수험생들은 준비하는 그 집단이 한 3가지 정도로 될 수가 있습니다. 크게는 초시와 이제 단연차가 될 수 있는데요. 뭐 이 안에 계속 이제 소분류로 또 들어가겠죠. 그냥 전업생하고 이제 직장인이 있어요. 전업은 하루 13시간 정도를 공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13시간 이상이에요. 13시간 이상이고요. 단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13시간 이상입니다. 한 해 더 공부했다고 공부 시간이 한두 시간씩 줄어들고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직장인은 하루에 많아봤자 물리적으로 시간이 되는 것은 6시간 정도 나오는데 실제로 이 중에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3시간밖에 되지 않아요. 왜냐면 에너지가 지금 에너지를 2배로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직장인 마찬가지고요. 똑같습니다. 6시간 중에 3시간 정도밖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전업으로 가라라고 저는 추천해주지 않아요. 추천해주지 않고요. 직장인이면서 초시다라고 하면은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단연차가 되는 방향으로 추천을 드리죠. 시간이 지나가도 계속 일단은 매몰되는 비용이 적으니까 이 방법을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더구나 전업인 경우라도 초시에 붙지 못할 확률이 거의 80% 이상이니까요. 80~90% 이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업이더라도 첫 해 1년만 하고서는 붙는 경우는 전체 그 우리 수험생의 10%도 되지 않아요. 10%도 되지 않고요. 300명 중에 아마 10명에서 20명 내외라고 보여집니다. 10명에서 20명 내외. 있기는 있는 거죠. 근데 300명 중에 10명에서 20명 내외니까 적은 거예요. 적은 거고. 거기에다가 거기에 나 자신이 포함될 것이다 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게 맞아요. 이미 이렇게 생초시로 들어와가지고 1년 만에 붙는다 라고 하는 분들은 아닌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다른 시험을 공부하고 오신 분인 확률이 높고요. 특히 법학을요. 법학을 어느 정도 마인드가 형성되어 있는 분들이 넘어오는 경우가 많고요. 민법이나 이런 거를 하고 오시다가 노동법을 보면 조문이 적기 때문에 일단은 쉽게 접근을 하지만 사실 조금 만만하진 않아요. 접근 방법이 다른 법하고 좀 다르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요. 제 주변에서는 다른 고등고시를 공부하다가 넘어오더라도 생동차로 붙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어요. 제 생각으로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뭐 공부나 노력이나 이런 게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약간 방법적인 측면에서 약간 실수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다른 시험하고 조금 다르다 보니까. 예, 그런 다른 부분들은 제가 입문 강의를 통해서도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입문 강의. 자, 그 정도 하고, 그래서 이제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년차로 이제 진입을 하는 것을 많이 추천을 드려요. 초시에는 어렵다. 물리적 시간이 나오질 않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판단을 하셔야 돼요. 나의 위치가 어느 정도 있고, 내가 지금 어디에 해당되는가. 그리고 다년차인 경우에는 전업이라도요. 한 해만 더 하면 붙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허다해요. 한 해에 300명 정도가 합격을 하는데 지금 3,400명이 응시를 하죠. 3,000명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신규 진입자는 적어요. 많지 않아요. 많아봐야 500명에서 1,000명 사이고요. 제 생각에는 1,000명도 되지 않습니다. 7,800명 정도가 최대이지 않나. 그럼 나머지 2,000명 이상은 어디에 있나요? 네, 나머지 2,000명 이상은 다 제시 이상입니다. 제시 이상. 다년차 이상은 제시 이상이고요. 그러니까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제시를 한다. 근데 그 점을 간과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언제나 다년차는 자신이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관련 그래프를 제가 또 그려드릴 건데. 자, 요 정도 보시면 1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잠깐 입문자의 마인드 세팅 해가지고 더닝크루거 효과를 경계해라. 네, 지금 말씀드릴 게 그거예요. 다년차가 왜 자꾸 빨리빨리 붙지 못하고 계속 다년차가 될까? 다년차의 딜레마, 어떤 다년차의 함정 같은 것이 존재하는데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더닝크루거 효과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경험과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잘못된 결정을 내려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지만 경험 등의 부족으로 자신의 실수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인지편향 오류다. 예, 무지는 지식보다 더 확신을 갖게 한다. 예, 그 뒷페이지 보면 바로 표가 있죠. 예, 이렇게 생겼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자신감이고 자, 여기에서는 네, 높고 여기는 낮고요. 여기는 이제 어떤 지식과 경험의 정도를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수험이니까 지식이라고 합시다. 학습, 공부, 숙련도 이런 거. 공부의 숙련도, 학습의 숙련도. 학습의 숙련도 정도 될 거고요. 여기 끝에 부분, 여기가 높겠죠. 그러니까 전문가예요. 엑스퍼트. 여기는 낮고요. 아는 게 없어요. 학습 숙련도 아는 게 없어요. 초시겠죠. 그리고 자신감, 초시. 표가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아요? 표가 아는 게 많아질수록 자신감이 올라가는 정비례형으로 이렇게 우상향해야 할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고 더닝크루거 효과는 사실 빵에서 시작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감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막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알면 할수록 점점 상승하는 이런 형태를 보여요. 우리 초시가 사실은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특히나 초시인데 전년도 모의고사를 내가 어느 정도 외우고 들어왔어. 그럼 답은 잘 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변형시키지 않고 거의 중복돼서 출제하는 강사들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아마 더 심하겠죠. 그 문제가 또 나왔어. 이거 봤던 거야 하면서 잘 쓰겠죠. 그런데 그 문제는 똑같이 나올 가능성이 좀 적어요. 운이 좋으면은 뭐 법리는 다 똑같기 때문에 법리 정도는 비슷하게 쓸 수가 있겠지만 출제자의 의도에 맞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고요. 그러나 어느 정도 한 60%는 답을 쓸 확률이 있어요. 창조된 모의고사를 풀더라도. 뭐 그거는 왜 우리 시험이 왜 그런지를 또 잠깐 설명하면 우리가 이제 노동법 1교시, 2교시 해서 노동법은 총 2교시를 통해서 시험을 보는데 75점짜리 75점짜리를 봅니다. 그래서 중간에 한 20-30분을 쉬어요. 그래서 75분 이렇게 작성하게끔 해서 150점짜리로 씁니다. 노동법은.
그런데 문제는 사실은 쟁점은 한 3개 정도를 묻는 셈이에요. 3개 쟁점. 3개라고 하기는 했는데 사실 쟁점은 좀 더 있을 수 있어요. 3개 이상. 3문항 이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1문은 50점짜리로 구성이 되는데 주로 물음 1, 물음 2 해가지고 뭐 25점, 25점 자르고 2문 해서 25점 이런 식으로 해서 75점으로 구성을 해요. 구성을 하는데 이렇게 된 구조이다 보니까 2교시도 마찬가지고요. 1문은 아주 통사례예요. 통사례. 설문을 공유하는 물음 1과 2가 있고요. 2번은 완전 다른 문제고요. 그런데 이게 너무 길면은 제 2문에서는 좀 짧게 한 3줄? 짧게 내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 시험은 29회 시험은 이번 시험이 아니라 이번 시험은 30회죠. 아직 시험이 안 왔으니까 시험일이 안 왔으니까. 근데 29회 시험에서는요. 그렇게 짧지는 않았어요. 문제 1도 그렇게 짧지 않았고 제 2문도 뭐 그렇게 짧지는 않았어요. 산재가 나왔고 파견법 그리고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그게 나왔는데 그래서 2문에서는 좀 부담스럽지 않게 준사례형 준사례가 뭐냐면요. 우리가 판례를 공부할 때 판결문 그 자체에 있는 문구 그대로 거의 그냥 그대로 쓸 수 있는 문제라고 해야 될까요? 막 포섭이 위주가 아니라 그 법리를 쓰면 답인 그런 문제를 써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법리를 묻는 직접적으로 법리를 묻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29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건 확실히 기존에 있는 판례를 이건 반대 상황을 가정해가지고 출제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정확하게 이제 그 사례가 뭔지 알았던 사람이면 아주 그냥 쉽게 잘 쓸 수 있었지만 이걸 전혀 모른다라고 하면 쓰기가 되게 어렵고 예측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문제는 여러분들이 다 써야 되는 게 맞는 게 로스쿨 노동법 해설에 있는 판례였어요. 우리는 그거는 기본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갔기 때문에요. 그래서 준 케이스로 해서 법리를 그대로 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사례는 어차피 하나의 사례를 두 문제가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문 자체가 굉장히 길다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역대 출제된 문제들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설문 자체가 되게 긴 건 아니에요. 하나만 읽으면 두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2문은 준 케이스가 나오는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단문 약술식의 어떤 법리를 적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이래서 이거를 참고를 한다면 공부하는 게 그렇게 까다롭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뭐 이제 사법시험이나 이런 다른 고등고시를 공부하고 온 사람들은요. 그냥 순수한 사례 문제가 훨씬 더 쉽겠죠. 그거를 연습하다 온 사람이니까. 그래서 노무사 시험으로 넘어온 사람들은 조금 애매해요. 솔직히 약간 적응하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뭐지? 단문을 물으네? 응? 2차 논술 시험에서 어떻게 단문을 묻지? 라고 하면서 약간 당황했을 수도 있어요. 사례 위주로 공부하다가. 그런 분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유예로 넘어가는 경우가 좀 많아요. 약간 답안 작성 스타일에 대해서 적응을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정도 특징을 조금 말해드렸고요. 다음에 이제 초시생. 자신감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것처럼 어느 정도 법리는 한 50% 정도는 알고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나머지 한 40에서 50% 정도는 어디 있냐? 문제 분석력이에요. 문제 분석력이 딸리면 아예 논점 일탈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올해 이제 이 30기 대비해서 2021년도 이제 수업을 하면서 보았지만 단연차들이 여지껏 법리를 다 외워와도요. 어떤 문제 제가 판례 사례를 그대로 냈어도요. 그거를 다르게 접근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현상들이. 그러니까 논점 일탈이라는 얘기예요. 법리를 알아도 논점 일탈인 경우가 허다해요. 그러니까 판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답안을 쓸 때에는 창조인 문제인 경우에는 그거는 하나의 가능성일 뿐이지 그게 출제된다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점을 알고서 수험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종합을 해가지고 수험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감이 좀 오는 게 이번 강의의 목적이거든요. 이제 이거 더닝크루거 효과 일단 보면 초시들은 그러니까 50% 60% 정도 법리를 알다 보니까 자신이 완전히 다 알았어. 나 수석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0, 1, 2, 3 0기 1기 지나고 전년도 모의고사 9에서 보라고 해가지고 다 봤는데 법리는 다 알 것 같아. 모의고사도
똑같은 거 베껴서 썼으니까, 똑같이 외워가지고 썼으니까 다 알아. 그런데 2, 3기 됐는데 다른 약간 살짝 바꿔서 문제를 낸다. 전혀 쓰지를 못해요. 조금만 비틀어도 그 자리가 그 자리인데 비틀어도 전혀 쓰지를 못해요. 그럼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응용력 자체가 없는 것이고요. 사실 우리 시험은 응용력 자체를 평가하는 시험은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판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문제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판례를 정확하게 외웠어가 아니라 그 판례의 취지, 그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해를 한 다음에 이 문제, 이 사례에서도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를 너는 알고 있어? 이걸 묻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2순환, 3순환 와가지고 답안지를 잘 못 써요. 그러면은 이제 막 추락하죠. 자신감이 추락을 합니다. 그래도 나 법률 어느 정도 쓰니까 내가 초시인데 비해서 답안을 꽤 잘 쓰고 중상위권은 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고 시험장에 딱 갖다 들어오면은 몇 점을 받냐면요. 50초에서 한 중반을 받아요. 운이 좋으면은 후반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후반이면은 합격권이에요. 물론 60점을 맞는 게 제일 좋지만 썩 잘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후반도. 그런데 50초 중반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 50초반은 빵점이에요. 빵점. 단언컨대 빵점이에요. 네. 저도 빵점을 맞아봤어요. 불합격 안에. 빵점을 맞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50초반을 맞았다는 얘기죠. 사실 50초반도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점수가 너무 낮아서 그 표준점수제로 하다 보니까 점수가 올라간 케이스예요. 아예 못 쓰고 나와도 점수가 오히려 잘 나올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제가 몸소 겪은 경우였죠. 그리고 이제 초시가 여기에 있다면 여기는 이제 뭐 한 3시 이상쯤 되는 특히 혼동, 시간이 없는 1차 시험도 다시 쳐야 되는 혼동들이 이 위치에 있어요. 자신감이 바닥을 치고 있죠. 여기가 절망의 계곡입니다. 절망의 계곡에서 우울해서 이제 축 처져 있네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우울해서 축 처져 있네요. 예, 눈물도 이제 좀 흘리고 많이 힘들어요. 제시 혼동. 제시는 이런 제시 있죠. 거의 초시와 같은 제시다라고 이제 스스로 부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차라리 그냥 완전한 제시였으면 좋겠어요. 초시 같은 제시 말고, 그러니까 1차만 준비를 하신 건데, 거의 초시 같은 거예요, 사실. 예, 본인 스스로도 아시다시피 초시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감정의 그 고리라는 게 이제 감정이 어떻게 변화될지 예측을 못하는 상태다. 거의 초시 같다. 근데 저는 아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이거든요. 이 절망의 계곡에 있는 분들이 혼동 이상인 분들이 많습니다.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공부는 했는데, 공부를 했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 왜 그럴까? 약간 방법이 잘못된 거겠죠. 이럴 때는 자기 공부 방법을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것일 거고요. 혼동 이상부터는 이렇고요. 그래도 슬슬 자신감이 올라온다. 이게 올라간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깨달음, 뭔가 깨달았기 때문에 올라가겠죠. 전혀 그 계기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상승곡선에 올라타지를 못해요. 지금 신나가지고 올라타서 이제 신나게 쭉 올라가고 있잖아요. 깨달으면 올라갈 수 있어요. 쭉. 자, 여기가 그래서 깨달음의 비탈길. 깨달음의 비탈길. 여기는 전문가. 예, 여기는 저죠. 전데 저도 초심만큼 자신감 있진 않아요. 예.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여기 있는 헌동들한테 물어보세요. 만나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초시들은 그래요. 어떻게 이 공부를 3년이나 하고 있지? 속으로 무시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남일 아니에요. 정말 남일은 아니고요. 그렇게 함부로 생각할 부분도 아닌 것 같고요. 여러분들 스스로 자각을 좀 하셔야 돼요. 1년에 한 번뿐인 시험이기 때문에 더구나 본인 스스로 경제적으로 자립해가지고 지금 수험 비용을 감당하고 있는 분이 아니라면 굉장히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2페이지 보시면 여기 단연차에 대한 얘기가 있죠. 자, 이렇게 까만 스마일한 얼굴인데 악마의 얼굴이야, 악마의 얼굴. 자, 단연차인가요?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분은 단연차입니까? 매년 모의고사가 아마 상위권이었을 거예요.
제시, 특히 이제 초시와 같은 제시이신 분들의 상위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논점 일탈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솔직히 여러 해에 걸쳐가지고 공부를 했어도 전 과목이 기본 수험서 9회독을 넘지 않는 제시 이상인 분들이 아주 많아요. 수천 명이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수천 명 중에서 변별력을 가지고 자기가 300등 안에 들어가려면 언제나 잘하는 것 같지만 자기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인지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뭐가 잘못됐냐면 학습의 속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하냐 못하냐 그것을 척도로 삼으면 안 되고요. 여러분의 학습의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제시 이상이신 분들은 여러분들 학습의 속도가 1기가 평일반 주말반 1기가 끝났을 때 시점이 이제 3월이에요. 3월이고요. 제시인 분들은 이제 헌동처럼 1차를 보지를 않기 때문에 그때 약간 여유가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유가 없어요. 그때까지는 사실은 거의 암기가 다 끝나야 되고요. 사례집도 숙지가 다 끝난 상태여야 돼요. 이제 사례 공부는 이제 2기 들어가서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주 큰 착각입니다. 합격생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들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나 합격 수기가 있는데 사실 제가 학교를 해서 만난 합격생들이 전부 다 합격 수기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저 때는 이제 250명이었는데 이 250명 중에 합격 수기를 한 해에 올리는 사람 숫자는 30명, 많으면 40명 정도예요. 250명이 다 합격 수기를 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이제 나는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아 하고 이제 쓰시는 분들도 있고 난 너무 어려운 상태에서 공부를 했어 라고 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수기를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이 250명, 제 측근으로 이루어진 이제 노무사 집단의 숫자가 한 40, 50명 정도 돼요. 이제 이 친구들하고 얘기를 다 이제 해봤으니까, 얘기를 해보면 다 그렇습니다. 합격 수기도 다 읽어봤고, 그러면 한 표본이 한 100명 정도 되는 거죠. 얘기를 들어보면은, 적어도 인사관리 같은 과목은 어떠냐? 그냥 책이 머릿속에 그냥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상상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 단연차인데도 저는 그런 상태에 있지 못한 사람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합격을 하려면 책 한 권이 그냥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심지어 합격을 하고 전혀 책을 보지 않아도 3년 동안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말로 읊을 수가 있을 정도로 합격생들은 그게 숙지가 지금 다 돼 있는 상태예요. 저도 전 3년 이제 넘었잖아요. 3년까지도 툭 치면은 책을 본 적이 없는데도 다 튀어나올 정도였어요. 지금도 다른 과목 뭐 행정쟁송 얘기할 때 막 다 튀어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합격생이 되려면 그 정도가 되어야 한다. 다독은 기본이고 쓰기 연습도 많이 해야 되겠죠. 이제 망각을 이제 방지하는 학습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합격 수기 방법은 왜 이제 따라하기 힘들까? 합격 수기 얘기를 했는데 합격 수기 이제 출력만 해놓고 그대로만 따라 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이제 하기 싫다고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공부하기 싫은 거고요. 하나는 그냥 이래서 효과 있을까? 이제 계속 의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를 직접 느껴보질 못했거나 효과가 굉장히 미미하다고 조금 해보고 근데 공부의 효과는 쉽게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시험에서 공부를 해와가지고 어느 정도의 이제 좌절과 성공의 경험이 있는 분들이 어느 시험이건 간에 적응력이 높은 겁니다. 그런데 시험을 거의 겪어보지 않은 경우에는 굉장히 긴장하시고 사전 준비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합격 수기를 딱 보면 이렇게 해서 나는 아닌 것 같아,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이제 배제를 시켜버리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한 달은 그 계획대로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계획대로 A부터 Z까지 한번 첫 장부터 끝장까지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 앞에서 하다가 그냥 그만두고 버리고 그냥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네, 한번 다 해보셔야 된다. 자, 2차적 동기부여는 그 열정을 지탱할 공부 방법의 당위성인데요. 여러분들이 사실 합격하고 싶으시면 노무사가 되게 되고 싶으셔야 돼요. 근데 처음에 저는 노무사 시험으로 넘어왔을 때는 되고 싶다는 생각 자체가 많진 않았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붙는 줄 알았어요. 솔직히 붙는 줄 알았는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시험은 다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만히 팔짱 끼고 이렇게 서 있는데 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합격시켜 줄게요 하는 시험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어요. 예, 어디에도 없어요. 뭐 공인중개사 시험도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안 돼요. 이 세상에서는 예, 쉬운 시험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엎드려 절하면서 제발 합격시켜 주세요라고 시험한테 빌어도 모자랄 판이에요. 그 어떤 시험은 다 어떤 시험이든 다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등줄기에 식은땀이 날 정도로 긴장을 하면서 지금 내가 보내고 있는 1분 1초, 1시간, 그리고 오늘이라는 시간, 그리고 내일, 이렇게 이틀, 3일, 일주일, 한 달 이렇게 보내는 시간에 귀중함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2차적 동기부여는 열정을 지탱할 수 있는 공부 방법의 당위성. 예, 여러분 노무사가 굉장히 되고 싶으셔야 돼요. 그게 근데 난 노무사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이게 제일 괜찮은 것 같아서 왔어요. 라고 하시면 합격을 하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합격을 하면 합격하기 그 이전 상과 180도 달라지는 것은 제가 보장을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호칭이 달라지겠죠. 일단 여러분들 직업으로 불리게 되고요. 일단은 사회적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중요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많이 여러 곳에서 느끼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 엑스퍼트잖아요. 엑스퍼트 합격을 하게 되시면은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은 노동법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합격하기 그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은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180도 달라집니다. 그것은 제가 단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합격해야겠다. 노무사가 많은 돈을 주던 장밋빛 인생을 주던 뭐 얼마나 고생을 하던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예, 모르셔도 되고요. 합격을 하면 다르다는 거. 그거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공부 방법이 맞는가? 좋아. 난 이제 노무사가 되고 싶어. 근데 그 합격 수기에 있는 그 공부 방법이 맞을까? 가장 대표적인 공부 방법은 목차하고 키워드를 외우는 거예요. 오죽하면 시중에 있는 많은 강사들이 어느 과목이고를 이제 불문을 하고 시중에 있는 강사들이 모든 목차 키워드 집을 이제 내고 있죠. 그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고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효과를 거두냐 못 거두냐의 문제는 있을지언정 목차 키워드 집을 내는 것은 다 당위가 있습니다. 예, 그것은 진리에 가깝기 때문이에요. 목차 키워드를 공부를 하는 것은. 하지만 어떤 사람은 남이 펴놓은 책으로 목차 키워드를 공부하는 것이 어렵다고 해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목차 키워드 집을 작성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한 번씩은 해보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가필하면 이게 효과가 좋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책 한 권을 다시 집필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왜 책을 다시 써본다는 건 여러분들이 요약을 해가지고 그거를 집중해서 생각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다시 한번 써본다는 건 의미가 있기도 해요. 자, 이제 3페이지 가면 그게 써있죠. 공부 효과는 합격 수기를 이제 따라는 하는데 효과가 없는 것과 같이 느껴질 정도로 아주 서서히 그 미미하게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예, 그 이유가 공부를 한다는 거는 이제 P, D, S, 플랜도 C 이렇게 해서 인사관리 들어가면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게 될 텐데 PDS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고 예, 다시 최종 검토를 하고 이 과정이 완벽하게 3박자가 이루어져야지만 나 실행을 해서 검토까지 해봤다. 그랬더니 효과가 있더라 없더라 이렇게까지 나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플랜을 해가지고 조금 실행해보다가 실행을 처음부터 다 해봐야 되는데 해보다가 아니면 거칠게라도 다 해봐야 되는데 안 하고요. 아주 성급하게 C를 가요. 그리고 효과가 없어 하고 진리에 가까운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무시를 하게 돼요. 진리에 가까운 방법인데. 왜요? 여러분들 합격생이에요? 합격 수기에 써져 있잖아요. 예, 진리에 가까운 방법이에요. 사실은 해봐야 되는데 인내심만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야 할 사실은 유일한 덕목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예요. 공부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인내심을 가지고서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플랜 2C 3단계라는 과정을 인내심을 가지고 실행하는 것을 어느 시기에나 할 수 있겠습니까? 0, 1, 2, 3기 4개의 시즌이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2기에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실패일 수도 있는데 2기에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는 시험 임박해가지고 어떻게 뭘 못해요. 다른 방법을 또 막 시도를 해봐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시행할 수 있는 시기는 지금 연기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9, 10, 11, 12. 이때 다 해보셔야 돼요. 이걸 한 사람과 안 한 사람, 연기에 그걸 한 사람과 2기 때 들어서 그거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하고 차이가 있을 것 같지 않나요? 네, 너무 당연하죠. 자, 그리고 자, 진리에 가깝다라고 제가 써놨네요. 자, 그래서 목차 키워드는 사실은 버튼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제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목차를 보면 그 과목에, 해당 과목에 전체 뼈대가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모르더라도 일단 뼈대를 익숙하게 한다면, 아, 저 강사가 저걸 말하고 있는데, 저게 저 파트에 붙어 있었던 그것 같다라고만 연결을 시켜주는 것. 자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 이 집어넣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머릿속에 암기의 방을 만들어주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어떤 섹터를 구분해 놓지를 않고 막 집어넣어요. 그럼 이건 막 섞여요. 섞이고 제때 끄집어내야 할 서랍에서 끄집어내는 게 어려워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책을 볼 때에도 다회독을 권하지 정독을 한 번만 해라 이런 걸 권하진 않아요. 일단 여러분들이 처음 초시라면 아주 거칠게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한번 아주 거칠게 일주일 동안은 완독을 하셔야 돼요. 무슨 내용인지도 몰라. 나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보긴 봤어. 근데 얼추 뭐 그런 단어도 잘 구사를 못할 정도로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라고 머릿속에 있는 거. 근데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구사를 못하지만 그 뇌의 무의식의 세계라는 건 굉장히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뇌를 한번 믿어보는 것도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3번에서 4번을 읽으셔야 돼요. 연기 때는. 그러면은 그러면 농사님 말하는 그 구회독을 훨씬 넘을 것 같은데요? 예! 구회독이 최소입니다. 최소. 그리고 한 3, 4번 중에 제대로 이해해서 읽은 거는 몇 번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번이에요. 3번 정도는 머리에 전혀 들어오지 않아요. 전혀. 위치 정도 파악하고 단어 정도 익숙해진 것 같아. 그럴 정도로 빠르게 일단은 그 문장들에 익숙해지면 돼요. 용어들에 익숙해지고. 여러분들이 더구나 비상경, 비법이면은 이 용어들이 낯설어서 미칠 것 같을 거예요, 아마. 그 과도기를 거쳐야 되는데 회독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목차를 먼저 빠르게 숙지를 하고 키워드도 웬만하면은 뭐 우리 노동법 하면 대표적인 키워드가 뭐가 있을 거예요? 집단법 하면은 노동 3건이 있겠죠. 노동 3건 중에 단체 교섭권,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이런 거 정도. 완전 초시면은 이런 단어도 입에 잘 붙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정도는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다음에 이제 3번을 보시면 수험기간 전 과정의 사전 계획과 동기부여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표를 넣어놨어요. 표를 보면 0, 1, 2, 3, 4 4개의 순환과 이제 회독 순환에서 시험 전 50일 전을 이렇게 따로 뺐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있는 공부의 과정은 총 5개의 시즌으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올해 30회 대비 농사 시험은 8월 21일에 이제 시험이 시행이 되죠.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수험생들은 일단은 지금 50일 전 5회독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 시점이면 아마 3회독으로 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4회독제거나 3회독제에 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사히 5회독을 맞추길 바라는데 3주 전에 3회독을 맞춰도 상관이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훈련을 시켰고 다음에 이제 0, 1, 2, 3에서 연기를 보시면 총 4개월이죠. 점점 개월수가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1순환은 3개월, 2순환은 4, 5월. 근데 완전 초시. 이번에 1차 시험을 치셔야 된다라고 하시면 4월은 없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한 달입니다. 한 달. 4월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3순환은 한 달 살짝 넘어요. 총 6주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 한 달이 조금 넘는 정도의 기간뿐이다. 그리고 50일 전이면 한 달이 넘는 기간이 거의 뭐 2달에 가깝죠. 50일 전이면. 따라서 2달 동안 뭐야? 뭐 이렇게 학원에서 우리를 방치해? 이런 경우가 있는데 다른 시험에서 넘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정도는 혼자서 공부하는 게 되게 익숙하세요. 그리고 50일 전에는 혼자 공부하시는 게 맞고요. 50일 전에 갑자기 새로운 사례를 뭐 알려준다거나 강사가 그런 일을 하면은 안 되겠죠. 네. 저는 웬만하면 이제 3기 시작할 때쯤 6월쯤에
자료를 이제 6월 안으로 다 끝내려고 했는데 7월 초까지 일단 자료를 나눠드렸고요. 뒤에 만약에 새로운 자료가 나가면 그건 추가적으로 제가 간과했던 것들 샅샅이 이제 그물에 체에 걸르듯이 봐가지고 이제 알려드린 거 그 정도였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제를 하나 새로운 거 알려주면은 그걸 습득하는데 하루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면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여러분들 계속 회동을 하고 외우고 잊어버리고 그럴 만한 충분한 기간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50일 전에는 혼자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영순환에는 이제 교재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학원 커리와 강의 소개와 이제 같이 병행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법리를 일단은 큼직한 법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이제 노동법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법리를 이해하시고, 그래서 이제 기본 필수 법리 노동법 그 교재를 제가 이제 발간을 하게 되면 영순환 9월부터는 이 교재를 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순환이 끝날 때마다 한 순환이 끝날 때마다 통합노동법 교재를 1회독을 하셔야 되는데 방 박사님의 이제 최신 버전 통합노동법을 1독을 하시는 거 권해드리고 수업을 듣기 전에는 아주 거칠게 무슨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몰라도 돼요. 영순환을 들어오기 전에 거칠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손때 못 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책을 저는 책을 굉장히 지저분하게 봐야지 만족감이 높아지는 아주 이상한 타입이에요. 그래서 책을 막 구기고 손때를 붙이고 그래서 한 장 한 장 제가 막 더럽힙니다. 그러면서 나 일독했다. 그러면서 굉장한 어떤 성취감을 느끼는 자신한테 용기를 막 주고 막 그랬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그게 저한테 굉장히 좋은 효과를 주었어요. 합격한 해에만 그렇게 해봤는데 예, 결과적으로는 합격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공부가 너무 하기 싫은 시점일 수 있는데 그렇게라도 내가 손때를 붙이겠다. 이렇게 해서 얇은 게 딱 붙어 있잖아요, 책을. 그래서 약간 살짝 이렇게 부풀려 놓는 느낌? 이렇게 해서 한번 책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칠게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기본 법리를 이제 영순환을 4개월에 걸쳐서 볼 것이고요. 평일반 같은 경우는 좀 일찍 끝나겠죠. 한 9월, 10월 2달에 걸쳐서 끝나게 되고요. 주말반은 이제 11월 초쯤에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총 24회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추석 때는 이제 쉬고요. 그러면 이제 12월이 남습니다. 12월이 남고 12월에는 여러분들이 한 12월 말쯤에는 공부가 잘 되지 않아요. 그때 한 열흘 정도는 쉬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주 푹 쉬는 것도 괜찮습니다. 물론 영순환을 아주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쉬셔도 되고요. 그리고 헌동들은 이때도 잘 못 쉬어요, 사실은. 그리고 공부라는 것은 재밌게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이 습관이 몸에 배가지고 머리에 들어가는 게 부담스럽지가 않다라고 하면은 사실 관성이 계속 작용을 해서 보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네, 여러분들 초시생들 제1차적 목표는 뭐냐면 전 과목을 다 교과서를 이 과목을 보는 게 부담스럽지가 않다. 계속 약간 보고 싶어지는 느낌이 든다. 라는 느낌으로 접근을 하는 게 영순환에는 아주 좋아요. 그래서 손때 묻히기. 그래서 전체 목차라도 외워두기.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으려면 양이 적어야겠죠. 양이 적은 버전으로 여러분들이 빠르게 외워놓으면 그 중에 거기에다가 이제 살을 붙이면서 외우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영순환의 교재는 말씀드렸고 이렇게 두 개 정도 되고 시험장용 법전이 있고요. 초시이신 분들은 서점에서 구매를 하시면 되고 제시 이상이신 분들은 시험장에서 이제 가지고 오시겠죠. 그리고 이제 효과는 1순환까지 걸쳐가지고요. 거의 3월까지는 전체 내용의 60%를 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노동뿐만 아니라 전 과목이 다 60% 정도는 암기가 돼야 돼요. 이거는 절반 살짝 넘는 비율이죠. 기본 법리예요, 기본 법리. 근데 이것만으로 합격을 하냐? 전혀 합격하지 못해요. 60%만 공부해서는 전혀 합격하지 못하는 거 당연하죠. 더 있다라는 겁니다. 2순환, 3순환에서 요구되는 어떤 덕목이. 그래서 1순환을 보면 3개월 정도 걸쳐서 있는데 이때 구정이 또 들어가 있죠. 여러분들을 아주 끊임없이 계속 시험에 들게 하는 휴일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여지없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쉬고 싶죠.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 쉴 때는 쉬어도 돼요. 다른 사람들이 공부할 때 노는 건 안 되겠죠. 자, 그 정도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1순환을 보면 이제 제가 바로 1기부터 4례의 지부를 가지고서 공부를 할 거예요. 8례 그대로를 숙지하고요. 이제 기존에 이제 30회 데뷔를 해서 제가 강의를 했던 일정이 어떻게 되냐면
영순환 때는 이제 방 박사님의 통합노동법 교재를 주교재로 삼았고, 그리고 방 박사님의 통합노동법 교재를 제가 라이브라고 해서 라이트 버전이라고 해가지고 목차와 판례, 그리고 목차당 간략하게 요약이 되어 있는 버전을 이렇게 3단으로 해서 글씨도 조그맣게 해가지고 앞뒤로 해서 얇은 책으로 해서 한 150페이지 정도 되는 요약서를 발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서 이제 우리 이제 30기 대비는 끝까지 단권화를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라이트 버전을 제가 이제 새로운 최신판 통합노동법을 만들지 않아요. 이번에는 그 라이트 버전을 만들지 않고요. 제가 이제 출간을 하게 되는 그 노동법 필수법리 교재를 활용을 할 겁니다. 그게 훨씬 더 나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 그 통합노동법에 있는 내용들이 뭐랄까? 수험적으로 적합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완성도 있게 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용들이 겹칠 수밖에 없는 부분, 다 각계격파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인 어떤 관련성 때문에 계속 중복되어 있는 파트들이 있고요. 또 이걸 설명하기 위해 같은 판례를 인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어떤 판례에서 쟁점이 3, 4개, 4, 5개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같은 판례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또 뭘 의미하냐. 통합노동법에 보면 어떤 특정 판례를 쪼개서 공부하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노동법 그 자체를 공부하는 것 자체가 단권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는 지금은 조금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저도 수험생일 때 그렇게 공부해서 그랬지만 지금은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어서 그걸 제가 지금 시도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통합노동법 라이트 버전은 올해는 나오지 않는다. 이제 필수 노동법 법리 교재를 통해서 단권화할 수 있게끔, 그리고 중복되는 부분이 없게끔 할 것이다. 그리고 1순환에서는 판례 사례를 그대로 학습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어떤 문제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할 것이다. 제가 실제로 올해 지금 30회 대비 2021년 대비 우리 수험생들한테는 2순환, 3순환에 걸쳐가지고 사례집을 판례 그대로로 냈어요. 네, 일단은 그렇게 학습을 했던 게 여러분들 답안지 퀄리티가 굉장히 높다는 걸 많이 느꼈고요. 제가 채점을 3년, 4년째 한 것인데 올해 채점할 때 굉장히 달랐습니다. 그 답안지 쓰는 수준 자체가 평균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제가 방 박사님 수업에서 이제 채점만 했었는데 그때하고는 저는 단언컨대 느낌이 다릅니다. 느낌이 달랐어요. 평균 이상이었어요. 판례를 정확하게 공부를 하고 이해하고 있다. 법리를 이해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들었고요. 사안포섭에 있어서도 거칠 것이 없었다. 굉장히 뭐랄까 유연하면서도 사안포섭을 굉장히 이건 나보다 훌륭한데? 라고 생각하는 문장도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효과가 있었다라는 점.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할 겁니다. 1순환에서도. 그런데 1순환에서는 작년에는 그러니까 30회 대비해서는 170선을 했었어요. 방 박사님의 판례, 원포인트 판례 170선을 가지고 했었는데 이 170선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사실관계를 이제 간략하게 요약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 판례 요지를 또 이렇게 언급해서 쟁점이 무엇인지 2-3개 정도를 언급을 하고, 그리고 이 판결문에서 이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고딕체로 해가지고 판결문의 일부가 요약 기재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었어요. 따라서 하나의 판례 사례가 이 교재가 지금 B5보다 작은 형태로, 이 B5가 이 정도인데요. 이거보다 좀 작은 형태로 해서 교재가 나온 거였어요. 170선은. 그러면 많아봐야 거의 한 페이지에 거의 한 2페이지에서 뭐 3페이지, 4페이지 정도 됐었고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축약 기재되어 있는 경향이 컸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학습 효과가 아주 컸어요. 그런데 그걸로는 사실은 사례를 풀기가 어려워요. 그걸 여러분들이 숙지를 했어도 실제로 요거를 사례로 접해서 사안포섭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적어본 적이 없다 보니까 표면적으로 여러분들이 훑는 경향이 많았어요. 심층적으로 여러분들이 쓰기 훈련이 안 돼 있다. 여러분, 우리 농서 시험의 큰 특징 2가지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쓰기 시험이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사례형으로 답안지를 외워서 써보는 걸 해보셔야 돼요. 판례를 정확하게 그 판례가 무엇인지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필요해요. 1순환에 끝낼 거예요.
그런데 우리 30회는 제가 그 사례집을 2순환, 3순환에 만들면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2순환에 이르러서야 그것을 보기 시작했어요. 네, 이번 기수는 31기가 되겠죠. 2022년 대비 이제 우리 수험생들은 1순환부터 그 사례집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1순환에 이걸 다 끝낼 수가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실력이 그 정도까지 되지는 않아요, 1순환에. 네, 2순환으로 넘어가는 찰나에 어느 정도 되어 있기를 바라면서 2순환에 좀 완성을 기해할 필요가 있고요. 모의고사는 제가 다 새로 냅니다. 전년도 모의고사에서 내지 않아요. 전년도 올해 냈던 모의고사는 당연히 이 사례집에 있는 거를 복수시험 형태로 해가지고 그대로 외워서 쓰면 제가 채점하는 형태였어요. 거의 그대로 냈어요. 그런데 올해는 올해 나왔던 사례집이 사례집으로 출간이 되고요. 2022년 대비 수험생들은 이제 새로운 모의고사로 2, 3순환을 접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순환 들어가면 이제 75점짜리를 시험을 보고요. 3순환은 150점으로 거의 2배가 되죠, 쓰는 양이. 이게 무슨 의미인가? 2순환에 들어서면 4월이 날아간다고 했어요, 초시이신 분들한테는. 뭐 1차 얘기도 이 얘기가 끝나고 제가 이제 곁들여서 할게요. 물론 한 달만 가지고 1차가 되진 않아요. 생동이신 분들은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가 되세요. 6개월보다 더 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비법, 비상경인 경우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법학을 좀 내가 봤다. 그리고 내가 경제와 경영학 과목을 봤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최소 6개월 정도 시간을 투자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런데 제가 그랬죠. 두 번째 우리 시험의 특징. 1차 시험이 굉장히 쉽다. 1차 시험만 가지고 6개월을 보내면 전혀 안 돼요. 2차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셔야 돼요. 특히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1차만 보고 내년에 2차 공부 좀 제대로 해서 시험 봐야지 절대로 안 돼요. 1차만 보면은 왜? 직장인들은 이제 수험 시간이 한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잖아요. 3분의 1이 뭡니까? 가용 시간이 거의 집중할 수 있는 시간 3시간밖에 되지를 않기 때문에 직장인분들은 사실은 전략을 내가 1차만 공부해서 2년을 다시 이렇게 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1, 2차 병행 전략으로 가셔야 돼요. 올해 1차를 떨어지더라도요. 1, 2차 병행 전략으로 반드시 가시고요. 둘 똑같이. 그리고 노동법은 2차를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셔야 돼요. 노동법은 2차를 신경을 많이 쓰다 보면 1차 노동법은 너무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1차에서 안 보던 판례를 보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물론 1차 시험은 조문이나 그런 거 위주지만 어렵게 내는 추세에 있어서는 판례 법리를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 가지 판례를. 그러니까 2차 위주로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인이면서 초시이신 분들은 1, 2차를 비중을 갖게 해가지고 공격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1차만 합격하고 내년 2차를 봐야지라는 전략은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직장인이신 분들은 내가 내년에는 전업으로 해야지 이런 생각도 저는 권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업이신 분들은 일단은 시간적 여유가 있다 보니까 직장인 분들은 특이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제가 특별하게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3순환 보시면 이제 2순환 방금 봤죠? 4월이 날아간다고. 헌동이신 분들은 4월이 거의 날아가요. 헌동이신 분들. 1차 경험이 있어서 한번 붙은 경험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차에 투자되는 시간이 2월 말부터 하루에 2시간씩은 1차를 하셔야 돼요. 헌동 이상이신 분들이더라도 2월 말부터는 무조건 민법부터 잡고 하루에 2시간은 정기적으로 투자를 해서 공부를 하시고 민법이 한 4월까지 3월 말까지 내가 다 봤다, 풀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공부하는 게 다 끝났다 라고 하시면 그 다음으로는 나는 법대생이어서 경영학 과목을 모른다 라고 하면 경영학 과목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경영학이 제 생각엔 만만하지는 않아요. 다른 거다 보니까 저는 법대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했던 순서는 민법을 꼼꼼하게 풀었고요. 하루에 15페이지 정도밖에 잡지 않았어요. 꼼꼼하게 외우다시피 하면서 하루에 2시간씩 투자를 했어요. 근데 저는 1독을 굉장히 꼼꼼하게 하기 때문에 2독을 할 때는 굉장히 속도가 빨랐습니다. 빨랐고 거의 기억에 남을 정도니까요. 저는 암기를 좀 잘하는 편이라서 법학은 익숙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과목으로 넘어간 게 경영학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살짝 4월로 이게 맞물리는 시점이 되면은 민법 경영학이 되었다 라고 하면
노동법하고 사회보험법만 하면 되잖아요. 1차 과목이 노, 원, 노, 투, 개별법, 집단법, 다음에 이제 민법, 그리고 이제 경영학, 경제학이 있고, 이제 사회보험법. 이렇게 있는데, 사회보험법은 좀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3월이나 4월께에 집중적으로 좀 암기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직전까지도 좀 봐야 되고요. 3월이나 4월께에 시작을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보고요. 이걸 너무 미리 보면 기억이 나질 않아요. 단순 암기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미리 한번 풀어보는 것은 괜찮습니다. 물론 아주 생초시신 분들은요, 다 지금부터 열심히 다 풀어보셔야 되는 게 맞고요. 혼동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노동법은 2차를 지금 열심히 했다. 2차 커리큘럼을 열심히 따라갔다. 그러면 객관식 문제만 풀면 돼요. 4월 달에. 그래서 제가 봤던 순서가 이렇게 됐었죠. 민법, 경영학, 그 다음으로 이제 노동법을 풀어요. 1, 2, 그리고 사보. 저는 4번은 그냥 꽈랑 면하자 이런 전략으로 갔던 거고요. 노원 노트는 객관식으로만 풀었어요. 저는 다 객관식 문제로만 풀었습니다. 생초식이고 비법이면은 다 강의를 기본 이론도 좀 들으시는 게 필요해 보여요. 그리고 어느 학원이든 불문하고 무료 특강으로 이제 조문 특강 같은 거 열어놨어요. 민법은 조문 특강이 필수예요. 조문은 거의 외우시는 게 맞고요. 조문하고 판례, 거기 딸려있는 판례. 조문 특강, 무료로 열어놓은 조문 특강은 다 들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난 비법이라서 나는 정말 법에 좀 자신이 없다. 지금부터 미친 듯이 잘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그리고 다들 지금 노는 것 같지만 생동차, 생초시 이런 분들은요. 1년을 2년, 3년처럼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체 합격생 중에 10%도 안 되는 그 생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미친 듯이 공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영학하고 이거는 한 권에 있는데 노, 원, 투가 다 있어요. 단순히 이제 외워야 될 내용이 많고 이제 그 영순환, 1순환 노동법 2차 커리를 따라가다 보시면 이제 4월쯤에 요거를 푸는 것도 사실은 까다로운 부분이 있기는 해요. 혼동은 한번 합격을 했으니까 푸는 걸로 괜찮고요. 이제 사회보험을 집중적으로 암기를 해서 그렇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혼동은. 생동은 처음부터 1차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왜냐면 요번 1차요. 올해 1차. 이 21년 1차가 민법이 되게 어려웠어요. 저희 1차 시험은 굉장히 쉽다고 했죠. 굉장히.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모든 시험의 수험생들이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증가하면 1차 시험에 있어서는 2차 시험을 볼 사람의 3배수에서 4배수 정도를 뽑습니다. 아닐 수도 있는데 이렇게 몇 배수라고 고정 인원이 있어요. 딱 그 인원만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난이도 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과목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노동법 과목, 1차 과목 중에서 유일하게 난이도를 조정할 수 있는 과목은 민법밖에 없어요. 민법밖에. 그리고 올해 홀수회였죠. 홀수회는 난이도가 민법이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저는 짝수회 해봤었는데 짝수회는 살짝 홀수회보다 쉬운 경향이 있어요. 올해 준비하시는 분들은 민법이 살짝 쉬울 수도 있다. 근데 이것도 단어는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만약에 더 늘었다라고 하면 변별력을 줄 것이기 때문에 민법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또 객관식 문제집을 잘 보셔야 되고 기출문제집에서 나온다는 거는 변함없는 사실이고요. 기출문제를 잘 숙지하시는 것이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자, 1차 얘기도 좀 했어요. 1차 얘기도 좀 했고 다음에 이제 4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수험생과 이제 계획공책 얘기가 나오죠. 계획공책은 뭐냐면은 이제 어떤 시험에 수능 보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무슨 약간 불안공책 같은 기능을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 계획공책을 보면서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계획을 세워놨고 오늘은 이렇게 공부를 하면 내일은 요거 공부하는구나.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할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럼 요거를 내일 해야 돼요. 그럼 내일은 공부량이 2배가 되는 거죠. 그게 저는 너무 싫었어요. 너무 싫었고 밀린다는 것 자체도 싫었고 여러분들이 좀 야무지고
욕심을 좀 부린다면 계획을 세워놓고 실행하는 데 온 정신을 집중한다면 어떤 감정적 낭비 없이 무난하게 합격에 이르는 과정을 겪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수험생이 왜 힘드냐면 떨어질까봐 공부를 안 한 것 같은데 여기서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과의 싸움이 사실은 좀 고통스럽게 하는 부분인데,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그런 고통스러운 부분들을 객관화시켜서 날려버리는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획표에다가 만약에 진짜 너무 쉬고 싶어요. 매너리즘에 빠졌어. 그러면 반드시 계획공책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오늘 3시간 동안 유튜브를 보고 음악을 들었다. 3시간이 비죠. 이 3시간을요. 다른 날에 뿌려 놓으세요. 어딘가에 메꿀 시간이 필요해요. 다른 날, 한 3일 정도 1시간씩 잠을 자는 시간을 줄여야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논 시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획은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뭐야, 오늘 실패했어. 대부분 여러분들 자꾸 안 지켜지니까 저 계획을 잘 세우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안 지킨 거에 대해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안 지킨 것을 언제 실행할 수 있는지, 나중에 지킬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집중을 해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대부분은 그거를 안 해요. 근데 여러분들 시간은 모든 사람한테 이제 똑같이 공평하게 주어져 있다라는 거를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수험생한테는 이제 계획 공책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눈 뜨면 거의 공부만 한다. 그럼 계획 공책 필요 없어요. 근데 자기 자신을 잘 믿지 못하겠고 난 좀 게으른 것 같다라고 하면 계획 공책을 꼭 세우셔야 돼요. 계획 공책을 꼭 만드셔야 됩니다. 제 주변에 생동으로 합격한, 직장 다니다가 그만둔 나이가 좀 있는 그런 동기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는 굉장히 단순한 친구였어요. 쾌활하고 단순하고 이걸로 특징 지을 수 있는 친구였어요. 쾌활하고 단순. 그냥 이 사람을 보면 쾌활하고 그냥 단순해. 아니나 다를까 수험생활도요. 눈 뜨면 그냥 공부하는 거. 너 어떻게 생동으로 합격했어? 모르겠대요. 아무 생각이 없었대요. 어떤 감정도 갖지 않았대요. 그래서 1년 만에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회사를 다니면서 부당해고 관련해서 노동사건과 약간 연루가 되어 있기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 관심을 좀 가져서 노무사 공부를 하기로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용어들이 이제 좀 재밌었던 것도 있었을 거예요. 흥미를 유발했던 것도. 그리고 당위도 있었죠. 왜 합격해야 되는지. 직장을 또 그만뒀고, 이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번 돈으로 이제 책임을 져야 하는 순간이 온 거죠. 그래서 그냥 일어나면 공부만 했대요. 공부를 안 하면 오늘도 1시간 안 하고, 내일도 1시간 안 하고. 여러분들이 합격을 할 수 있는, 요렇게 지켜야만 합격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놨어요. 근데 여기서 오늘 1시간 안 하고, 내일 안 하고, 내일 모레 한 1시간 반 안 하고, 주말에는 한 반나절 안 하고. 여러분 원래 세워놨던 그 합격이란 계획이 그렇게 구멍이 자꾸 나면 이거는 합격할 수 있는 계획인가요? 여러분 스스로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합격을 할 수가 없는 계획인 거예요. 합격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바로 지금 제가 말로 다 설명을 했고요. 뒤에 보시면 5페이지를 보시면 전과목 기본수험서 최소 회독수라고 해서 제가 매년 쓰는 그래프입니다. 네, 단연차이신 분들은 특히나 이 그래프 중간선을 한번 집중을 하세요. 제가 만든 그래프예요. 이렇게 있고 여기는 회독수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회독수 0, 1, 2, 3, 4, 5, 6, 7, 8, 9 해가지고 돼 있죠. 여기는 뭐 1, 2, 3, 4, 뭐 5, 한 5개. 하나, 둘, 셋, 넷, 다 6개 막대기가 있어요. 뭐 하나, 뭐 둘, 셋, 넷, 다 뭐 6개. 6개가 있죠. 이렇게 확 꺾어지죠. 순환이 끝날 때마다. 이 순환 중간에 기본 수험서를 전 과목이에요. 4과목이죠. 4과목을 한 번씩 읽는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해요. 대단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2,000명 이상이 되는 수험생들이 전혀 하지 않아요. 전혀. 이런 거를 하는 수험생들 누구 아냐? 딱 300명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딱 300명. 전혀 하지 않아요. 2,000 몇백 명이. 그리고 단연차들이 이 중간에 있죠. 중간. 단연차들은 언제나 잘해요. 갭이 있네요. 갭.
실력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실력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이 정도. 다른 초시보다 언제나 잘해. 특히 2순환 들어왔을 때 항상 탑이야. 근데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뭘 말합니까? 학습의 속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시생들이 완만할지언정 50일 전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기울기는 다 비슷해요. 근데 우리 초시생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우리 다른 단연차보다 시간이 거의 2배로 들어요. 노력도 2배로 들고요. 단연차들은 1년 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당연히 2배로 들 수밖에 없어요. 완만한 건 너무나 당연해요. 그런데 단연차들은 왜 완만한 겁니까? 도대체 당최 왜 완만한 겁니까? 이건 지적당해야 돼요. 이건 지적당해야 돼요. 아직은 지금은 그렇게 공부를 할 시기가 아니야. 우리 단연차니까 2기에 들어가면 적당해. 3기에 들어가면 적당해. 라고 스스로 판단을 하죠. 누가 그렇게 판단하라고 하던가요? 저는 제가 합격한 딱 그 해에 초시처럼 공부했어요. 초시처럼. 근데 그게 답이라는 걸 그때 알았죠. 그리고 제가 합격자를 발표하고 떨어진 해에 합격자를 발표를 하고 발표 났을 때, 그러니까 제가 2017년도에 합격을 했으니까 2016년도 11월에 합격자, 10월인 것 같아요. 저희는 좀 일찍 했었거든요. 합격자 발표가 딱 나고 나서요. 합격 수기를 찾아보고 이제 계획을 세운 거예요. 합격하고도 남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합격하고도 남는 계획. 그래서 전 과목은 총 30회독을 하자. 그리고 쓰기는 2기에는 학원 일정을 따라가면 과목마다 노동법은 75점이고요. 다른 과목은 다 100점씩 쓰죠. 나는 단연차니까 2기에 2배씩 하자. 2배씩 하자. 그래서 저 2기 때 사실 인사관리는 거의 200점씩 쓴 꼴이에요. 저는 1차도 다시 봐야 했는데 1차 시험 끝나고 나서는 1100점인가 1400점인가를 쓰고요. 2기 중간에 2기 진행 중에는 매주 한 번씩 매주 수요일마다 다른 강사들 거를 구해가지고 100점씩을 더 썼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2배를 한 거예요. 2배. 그리고 3기에는 50일 전이 사실은 3기랑 딱 절반 정도가 맞물려 있어요. 근데 저는 철저히 50일 전에는 재공부를 했어요. 맞물려 있는 3기 동안 웬만큼 3기 하되 나중에 모의고사 자료는 혼자서 그냥 다 풀어봤어요. 여러분들은 혼자서 푸는 게 지금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학원에 올 수 있으면 오는 건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비대면이라 혼자서 공부해야 할 상황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요. 이럴수록 여러분들이 합격이 좀 어려워지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인내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셨을 거고요. 제가 이렇게 합격자 발표가 나고 계획을 2016년 11월에 했을 거예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때부터 1년짜리 계획을 세워요. 8월까지. 2017년. 1년이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11월에서 8월이면 1년이 안 돼요. 한 10개월 되나요? 10개월? 8월 9월, 10월만 지금 날아간 거니까 한 10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단연차이신 분들도 10개월밖에 안 남은 거고 지금 이 강의 찍고 있는 이 시점에는 사실 단연차인 분들은 열심히 올해 시험을 준비하고 계실 거고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초시이신데 그리고 1년을 공부했지만 이번에 안타깝게 1차를 붙지 못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변별력 때문에 민법을 많이 이제 꽈락을 받으신 분이 아주 많다고 알고 있어요. 아주 많다고 알고 있어요. 거의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아시는 지인 중에 3분의 1에서 많게는 반 정도가 떨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많이 떨어졌을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1년을 놓은 거 아니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비록 1차를 붙지를 못했어도 2기, 3기를 이제 수강 신청을 종합반으로 해놓고 이거를 그냥 흘려보내지는 않았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라는 기대를 해요. 사실 지금 처음으로 이제 1차도 쳐야 되는데 그만큼 시간을 많이 갉아먹어요. 1차에 신경 쓰는 시점이 3, 4월에 오는데 그때는 1차 때문에 2차가 정말 도통 집중이 되질 않아요. 그러면 집중을 온전히 할 수 있는 때는 언제냐? 8월일까요?
9월일까요? 10월일까요? 12월? 아니에요. 비록 1차는 떨어졌지만 사실은 2, 3기 때 다른 수험생들 공부할 때 같이 이렇게 좀 물에 휩쓸리듯이 같이 2, 3기를 겪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했고요. 요거를 초시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명명하는 초시는 1차가 합불 다 합쳐서 합격하신 분들은 2, 3기 신경 쓰셨을 것이고요. 근데 저희 수험생분 중에 이제 불합격했는데도 2, 3기를 신경 쓰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저는 정말 경외심을 느낄 정도예요. 그러기 정말 쉽지 않은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1차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 3기를 집중해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힘들었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겠죠. 1차를 미끄러졌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집중했다라는 거는 내년에는 합격한다. 2022년도 합격한다. 저는 단언컨대 이제 합격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 눈으로 답안지를 다 확인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복습 시험을 쳤었고 사례 문제를 그대로 외우면 그거 그대로 제가 점수를 줬기 때문에 사례를 암기해서 현출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를 제가 가늠할 수가 있어요. 이해도도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습의 진행 속도까지도 알 수가 있어요. 가늠을 할 수가 있어요. 네, 합격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고로 여러분들도 이걸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자, 이 표를 보시면서 순환이 끝날 때마다 전 과목 기본서를 1회독씩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50일 전에는 이렇게 영순환 1번, 2번, 3번, 4번 해서 3기까지 4번에 보시면 이제 다 시험 보기 50일 전에는 5회독을 하시는 거예요. 5회독을 짜는 것도 제가 2기부터 계속 달력을 제가 이제 계속 OT 때 자료로 나눠드려요. 달력. 그래서 2기 커리는 이렇게 되고 주제가 이렇다. 3기 커리는 이렇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환 회독을 이렇게 하면 되고 쓰기 연습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2기, 3기 때 자료에 계속 제가 나눠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생초시이신 분들 제가 다회독하라고 했었잖아요. 3회독에서 4회독은 그냥 미친듯이 그냥 손때 묻히는 거 해라. 여기 포함 안 돼요. 이 9회독에. 거기에는 이해를 해서 여러분들이 읽었다고 보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러면 여기 9회독은 뭐냐? 여러분 이해하면서 읽는 게 9회독이에요. 정독이에요. 정독. 자, 그리고 이제 6페이지 보시면 종합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보시면 돼요. 자, 초심자는 더닝크루거 효과를 이제 경계하시고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자신감은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보를 취합을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분석하고 이 시험의 판도를 분석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닝크루거 효과 극도로 경계를 하세요. 인지 편향 오류니까요. 오류를 일으킨 거니까요. 그래서 무경험, 무지, 무지의 위험성 경계하시라. 다음에 합격 수기 방법의 이제 목적 효과를 인식해서 실행의 당위성을 이제 부여해야겠죠. 안 돼도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해요. 지금 시행착오 겪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2, 3기 때 시행착오를 겪게 돼요. 2, 3기 때는 신기하게 여러분들이 하기 싫었던 것도 하게 돼요. 시험 앞두고 어쩔 수 없잖아요. 그때는 하게 돼. 어쩔 수 없이 초인적인 힘이 발휘되면서 막 하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후회를 합니다. 아, 이 사실을 내가 연기 때 알았더라면. 예, 그렇게라도 알면 다행이죠. 예. 그런데 초시이신 분들은 미리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계하라고. 다음에 이제 전기간 계획으로 시험 전날까지 상황을 시뮬레이션을 계속해요. 이제 가상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을 해봅니까? 시험 전날 내가 노동법을 1독을 다 해야 돼. 그런데 지금 그냥 초시이신 분들은 1독을 하는 게 어떤 건지 모르고 양이 뭔지도 모르겠고 내용이 어떤 건지도 모르니까 가늠이 안 돼요. 근데 다년차이신 분들도 그 중에 전부 다 이게 되는 분들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계속 불합격하고 그런 거니까요. 그러니까 요번에 올해 시험을 치시는 다년차 분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 강의 특강을 거의 안 들으실 건데 추후에 합격자 발표 나고 나서 이 특강을 듣게 되시면 바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실행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겁니다. 예, 그래서 명확한 시기별 정량 목표를 설정해서 달성도를 항상 평가를 하시고 자기 자신을 독려하거나 채찍질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오늘의 공부량을 채우지 않으면 내일의 공부량을 채우더라도 완만하게 우상향한다는 사실. 자, 그리고 나만의 전략 계획을 할 때 고려할 요소는요. 여러분들 회독 속도를 일단 체크를 하셔야 돼요. 내가 다독형인지 정독형인지. 여러분 원래 다독형이신 분들은 조금 디테일을 가해서 암기하는 거에 좀 신경을 쓰시면 되고요. 정독형이신 분들은 다독형으로 전환을 하세요. 제가 퍼펙트한 정독형이에요. 퍼펙트한 정독형. 그냥 암기하다시피 정독을 하는 아주 비효율적인 공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고등고시를 공부하게 되면요. 시험 보기 직전에 디테일한 것까지 전부 다 머릿속에 이고 가야 되니까 불합격할 확률이 높아져요. 근데 모든 시험이 다 마찬가지니까 조금은 내려놓고 좀 다독형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걸 알아 몰라에 집중을 해서 회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체력이 내가 약체인지 강체인지 좀 종종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그게 이순환에 들어서 좀 많이 아프세요. 정신적으로 이게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 그리고 심신이 쇠약해지는 건데요. 마음이 힘들어지면 몸으로 이게 다 발현이 됩니다. 발현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다라고 하면 굉장히 안타까운 게 정신적으로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구나라는 예측이 돼요. 예측이 되니까 정신적으로 이제 건강하려면 계획을 세우는 게 또 중요하고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스리는 어떤 여러분들을 제어하는 장치가 지금부터 마련될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러한 제어 장치를 충분히 마련을 해둔 상태에서 합격한 해에 이제 완벽하게 수험 생활을 치렀다고 저는 자신 있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자신의 체력, 저는 체력이 약했는데 운동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 시간을 그냥 시험 치고 그냥 죽자, 그냥 시험 치고 죽자, 그 생각으로 병원을 다니는 한이 있어도요. 공부 시간을 희생시키지는 않았어요. 근데 물론 좀 운동을 해야지 이제 공부가 좀 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참고하시면 돼요. 특히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수험생활 시작하면서 하시려는 분들한테는 전혀 권하지 않아요. 만약에 지금부터 수험생활을 하시는 분들은요. 한두 달 한다고 해서 체력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수험생활 하기 전에 한 6개월 전에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적어도 반년 정도는. 만들어 놓은 상태여야 하고요. 그런 상태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이걸 줄이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보기 직전까지 체력 보강한다고 막 운동하시는 거는 전혀 권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과목 단위로 이제 완성형인지 전과목 병행형인지도 좀 체크를 하시고요. 왜냐면 달라지겠죠. 2주 안에 한 과목을 전부 다 1회독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나는 하루에 한 과목을 보는 게 집중력 차원에서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하시면 하루에 뭐 2과목, 3과목, 4과목을 잘라가지고 하루에 노동법은 몇 페이지, 인사는 몇 페이지, 그리고 행정쟁송은 몇 페이지, 선택과목은 몇 페이지 해서 하루 동안 4과목을 전부 다 보는 전략, 3시간씩 나눠서 하시든지 그런 전략을 하시던가 아니면 한 일주일 동안은 노동법 보고 아니면 한 2주일 동안은 노동법만 보고 이렇게 하시는 타입인지 지금 영순환에는 그거는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전혀 없어요. 왜냐면 영순환 강의를 여러분들이 다 들을 거니까 평일반은 또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평일반, 주말반이 나눠져 있는 것이죠. 영순환은 관계가 없어요. 하지만 순환이 좀 뒤로 갈수록 2, 3순환은 명백히 이제 주말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1순환까지도 평일반, 이제 주말반이 나누어지는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계획을 할 때도 이걸 반영을 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다음에 나만의 전략계획시 준수사항은 맨 뒷페이지에도 제가 강조를 해놨기 때문에 뒷페이지로 가름을 할 거고요. 6번을 먼저 보시면 이제 인문특강 안내를 제가 해드릴게요. 이제 8월 말인데 이번 달 말이고요. 21년 대비 이제 30회 공인노무사 시험을 치른 바로 다음 날이에요. 화요일. 24일 화요일하고 수요일에 우리 이제 초시이신 분들을 위해서 인문특강을 할 겁니다. 이제 노동법은요, 다른 법학하고 살짝 달라요. 살짝 다르고, 조문도 적어. 그런데 막상 풀려고 하면은 또 안 풀리고 조금 뭔가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이 노동법이 사실은 중간법적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노동법은 사실은 좀 혼합법 같기도 하고 공법과 사법의 중간 영역에 있어요. 그래서 노동형법도 약간 가미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약간 사법적으로 이제 계약이다 보니까 근로계약 그리고 단체협약 같은 건 성질이 계약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민법적 성질을 여러분들이 아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 1차 과목에 민법이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민법을 동원해서 원리를 설명하는 부분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헌법, 우리가 사용하는 조문들, 왜냐하면 노동3권 집단법에 있어서 노동3권은 헌법에서 비롯된 권리니까요. 그래서 헌법을 좀 설명을 할 거고, 그리고 어떤 기본권 간의 비교 형량을 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직업 선택의 자유와 경업금지 약정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헌법적 관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좀 필요가 있죠. 그리고 민법은 의사표시, 그리고 계약, 의사표시를 하면서 계약을 체결하는 거다 보니까 의사표시 하자가 있으면 뭐 취소를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죠. 그것과의 관련성을 또 언급할 필요가 있고, 형법은 또 왜 하냐? 기본적으로 우리는 노동형법이라고 해가지고요, 벌칙 조항이 있어요. 어떤 특정 조항을 위반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처벌, 벌칙을 받게 되는데, 그 구성 요건에 대해서 다른 강사들은 전혀 가르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뭘 말하는 거냐면요, 고의가 필요해요. 고의. 임금 체불을 할 때도 고의가 필요해요, 사실은. 근데 그 고의, 주관적인 판단 부분을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우리는 위험으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추상적 위험이냐, 구체적 위험이냐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도 설명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런 것은 부당노동행위 파트에 있어서 요긴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형법과 관련되어 있어서는 우리 노동법과 가장 관련이 깊은 부분은 업무방해죄, 위력 업무방해죄와 뭐 퇴거불응죄 관련된 쟁점들이 있어요. 위력 업무방해죄와 관련해서도 이번 인문특강을 통해서도 설명을 할 건데, 형법의 원리를 어느 정도 알아야지 사실은 그 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우리 왜 쟁행위가 불법 정당성을 상실했을 경우 왜 위력 업무방해죄에 해당이 되는가에 대한 원리를 수업 시간에도 할 거지만 인문 강의를 통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야 여러분들이 법학에 대한 어떤 관점, 이 마인드가 형성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인문 강의 때 이것들을 할 거예요. 그리고 앞에 보면 노동법적 사고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실무적 사례를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 좀 재밌게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근로기준법과 관련되어 있는 부당해고 같은 것과 최근 전합한 연결을 해가지고 제가 맡았던 사건을 설명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조금 흥미를 돋우면서도 우리 법학을 접근하는 기본적인 관점, 철학 이런 것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니까 이때도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영순환 이제 제 노동법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인문 강의, 인문 특강은 무료 수강이 가능합니다. 무료 수강입니다. 무료 수강. 제 수업을 이제 연기에 수강하시는 분들은요, 그 정도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연기 일정은 이제 9월에 5일, 6일 붙어 있어요. 그때. 왜냐하면 추석이 그 다음 주에 있다 보니까 첫 주에 다 개강을 하고요. 그래서 주말반, 평일반 모두 이제 9월 5, 6, 일께에 다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평일반은 말 그대로 월요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한 타임, 1회 해서 한 3시간 정도 오전 타임에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때 9시 반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주말반 강의는 하루에 2회분을 나가요. 그래서 총 12주에 걸쳐서 나가고요. 2회분을 나가기 때문에 오전 타임하고 오후 타임까지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12회에 걸쳐서 몰아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영순환에서는. 그래서 평일반, 주말반 선택적으로 사항을 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에 있는 7페이지 보시면 김지연 노무사의 공부 방법론 해가지고, 이건 제가 그냥 보조 강사로 채점만 했을 때, 채점 강사로만 있을 때에도 계속 쓰던 자료예요. 그러니까 개별 상담을 하면서 비율 해독하고 기본 교재하고 그 압축본을 1대3의 비율로 비율 해독을 해라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암기로 신경을 쓰고 한순환이 끝났다. 그럼 다시 기본 원리로 돌아가서 한번 쭉 흐름을 읽어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 것들을 좀 강조했던 거. 그리고 전 기간을 계획을 세워야, 내가 그 시점에는 멘탈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겠다. 그때 이걸 몰아서 하게 되면 내가 그때 멘탈이 무너지겠구나 라고 판단이 되면 좀 앞에 끌어당겨서, 지금 사람들 다 노는 것 같지만 그때 멘탈 무너질 수 있으니까 지금 미리 해놔야지 라고 생각하면 하게 돼요, 공부를 또. 그래서 그런 점도 염두를 해서 머릿속에 계속 시점별 여러분들 공부 계획과 여러분들 마음, 그리고 실행 상태를 계속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 과목은 균형적으로 배분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저 시험 볼 때에는 인사관리가 너무 평이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딱 세 줄이 나왔어요. 1문 한 줄, 2문 한 줄, 3문 한 줄. 다른 문제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1번 문제가 그러니까 50점, 25, 25 이렇게 해서 100점이 나왔겠죠. 1번 문제가 50점짜리인데 임금 수준에 대해서 써라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단연차이신 분들은 되게 황당하죠. 그게 전통적으로 저희 노무사 시험은 아주 처음 시초가 단문 시험으로 시작을 했어요. 암기한 거 그냥 외우는. 저희는 법전을 나눠주지 않았던 시대가 거의 20년에 걸쳐 있어요. 법전을 통해서 사례화해서 포섭해서 푸는 문제는 10년 안팎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사가. 따라서 그 단문 시대에 출제 교수로 들어가셨던 제 고령의 교수님께서 출제가 들어가셨기 때문에 되게 평이하게 나왔어요. 근데 그때 당시 점수대가 어떻게 나왔냐. 고득점은 있을 수가 없는 일. 아주 잘 나와봐야 61, 62점. 근데 제가 그때 61.5점이 나왔습니다. 쓸 수 있는 건 다 썼던 거예요. 저는 인사관리를 굉장히 자신이 있었던 과목이고 그 전년도에 고성과 작업장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에는 이 수험가에서 최고 득점을 받은 사람이 77점까지 있었어요. 사실은 문제가 그렇게 그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된다고는 생각을 해요. 솔직히. 어떤 사람은 77점이고 막 이렇게 갑자기 누구한테 고득점을 몰아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오면 안 돼요. 사실은. 문제의 안정성 자체가 썩 좋다고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 보니 전년도가 그렇게 나왔다 보니 그래서인지 몰라도 저희 때에는 너무 평이한 문제가 나와서 거의 60점을 맞으면 합격권이었고요. 50점 중후반이 많았었습니다. 그때. 거의 최고 득점은 61, 2점이었었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쉽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아무리 인사관리 제가 주력 과목이었는데 인사관리에서 고득점을 노려가지고 다른 과목에서 잘 못 나오면 메꾸려고 했는데 그 전략은 실패했죠. 근데 다행히 저는 네 과목을 다 균형 있게 공부를 해놨었어요. 만약에 제가 그 전략을 고수를 했더라면 인사관리로 메꿔야지, 못난 과목이 있어도 인사관리로 메꿔야지라고 생각을 했다면 메꾸지 못한 결과가 발생했겠죠. 그럼 전 불합격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해에 어떻게 문제가 출제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네 과목을 일단은 전부 다 예뻐해주면서 균형 있게 공부하는 학습 자세가 필요해요. 그러나 단연차들은 사실은 어느 특정 과목을 사실 미워하는 경향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왜냐면 동시에 네 과목을 공부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단연차의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 요거를 기억을 하시라. 그다음에 강의 내용을 이제 점검을 좀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습형인지 복습형인지를 좀 판단을 해보세요. 저는 복습형을 좀 주로 추천을 해드려요. 제가 2, 3순환에도 이제 시험은 복습 시험으로 치러졌는데 효과가 아주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웃페 피드백, 답안지를 2, 3순환에 제출을 꼭 하시는 좌절의 경험이 필요해요. 여러분, 모의고사 꼭 내셔가지고 좋은 점수 받으세요. 좋은 점수 받으세요. 이게 아니라요. 제출을 해서 꼭 지적받고 다 틀려봐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좌절해야 돼요. 합격자들은요. 뭐든 다 틀려보고 지적받고 이것을 전부 다 개선시켜가지고 합격한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딱 난 합격자, 평균 60점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실수 교정은 반드시 해야 되니까요. 스터디를 하던 뭘 하던 온라인 스터디를 하던 뭐 캠으로 해서 하던 여러분들이 뭔가를 써보고 계속 확인하는 과정을 스스로 자기 일정을 마련해서 공부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여기 수업 분석 표를 제가 넣어놨는데 이건 그냥 넣어놨어요.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기 전에 여러 가지 기억나는 건 자, S는 스트렝스죠. 강점. 그리고 옆에 W는 이제 weakness 해가지고 약점, 그리고 opportunity, 그리고 threat. 그래서 기회, 그리고 어떤 위협, 이런 것들을 한번 써보세요. 사실 opportunity나 threat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내면에 S, W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가지고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weakness. 나는 산만해. 그러면 그걸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여러분들 계획 안에 넣으셔야 되는 겁니다.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자, 그런 식으로 여기다 이제 막 이것저것 넣어서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공부 방법론을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제 강의도 제가 어떤 쿼리로 이제 진행을 할지도 녹여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오늘 특강은 사실은 전년도에 했었던 특강하고 큰 얼개에 있어서는 대동소이하지만은 변화가 있기는 했었죠. 제가 강의를 할 수 있는 교재에 또 변경이 있었고요. 앞으로는 조금 더 집중도 있게 더 좀 저는 공부는 속도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속도감 있게 여러분들이 법리를 습득을 하고 사례도 연습이 충분히 되어 있고 포섭 능력도 풍부하게 키우는데 주력을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특강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업 시간에 뵙기를 고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